자, 더 조용히 하시고 대정부 질의 들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의 최대 변곡점에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12상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을 단정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12.3 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토론해 본 결과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에 대한 발동 여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태도인 허영 교수님께서 세계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고 했고,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하고, 그리고 서부지법이 영장 발부로 화답을 하고, 또 검찰은 이게 득세해서 결국은 이게 기승해서 결국은 구속 영장의 기한을 2번 연장 불을 받은데도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불공정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그리고 동대구형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폄훼합니다. 그 사람들 극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개인 윤석열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 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를 막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그 민주당의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알고 계시죠? 네. 북한은 자체하고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시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일본 중심의 기한 외교 정책을 구사했습니까? 뭐 중요성을 부여한 것은 맞지만 일본 중심으로 외교를 하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됩니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빠진 것으로 압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셨다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미일 간의 삼국 군사훈련에 대해서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에 다시 더럽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삼국 간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대선 때 사드 철폐 공약 내걸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미국과의 합의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대만에 대해서 쉐시하면 다 끝납니까? 외교 관계를 그렇게 단순화해서 하기는 어렵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그렇죠? 핵폐수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했죠. 우리 바다가 오염됐습니까? 뭐 그렇게 그것도 단순화해서 말하기 어렵죠. 국민 피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무자비한 괴담 선전 선동에 얼마나 많은 혈세를 썼습니까?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뭐 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 얼마나 썼습니까? 혈세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혈세 얼마 썼습니까? 제가 그렇게 액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1조 6천억 원 썼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한미일 삼국 협력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위협이 아니다. 정반대 외교 노선을 얘기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본심은 뭡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계산된 변신 아닙니까? 이 오락가락하는 외교, 미국, 일본 조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호 법무차관 나와주시죠. 12.3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이 뭡니까? 내란죄 그 구성 국헌 요건.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도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 뭡니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죠. 그러면 그 발동 요건에 대한 고유 권한 누구 거입니까? 1차적인 판단 권한은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야당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탄핵 폭주 29차례 했죠. 또 입법 폭주 38차례 거부권 행사했죠. 특검 폭주 23차례 했죠. 또 예산안 폭주 이런 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결국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장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정 상황의 인식에 대한 점으로 첫 번째 이제 그 중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이른바 폭주라고 하는 사항, 그다음에 이제 탄핵, 그다음에 예산 삭감, 그 외에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 한 4가지 정도에 대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졌다라고 공소장에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질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소가 가능하지 않은 직권남용을 토대로 한 기본 범죄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어디 있습니까? 내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경찰이 아무 가지고 이론의 여지가 있죠. 없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기소한다 있을 수 없죠. 헌법 84조 뭡니까?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빼고서는 죄익적 형사소추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으로 아무리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공수처는 공수처법 31조 가지고 하는데 공수처법 31조는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해당되는 조항은 공수처법 26조. 만약에 내란죄로 기소는 안 했는데 수사라도 하겠다 하면은 검찰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서부지법의 이모 부장판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번에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한 거 아시죠? 네. 그 사람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라. 이런 규정 네. 아시죠? 네네. 그 규정이 뭡니까? 군사상 이제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색을 할 때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10조의 규정입니다. 군사상 공무상 기밀 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라. 그런데 그 적용을 예외로 하라. 그런 초법적인 영장을 판사가 발부할 수 있습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종의 해석을 할 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에 있어서는 준용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 견해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적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는 있어서 그 부분에 양쪽 견해가 다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만 그러면 법률에 대한 개폐권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죠.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습니다. 검찰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 공수처 위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번 신청했죠. 불어댔죠. 불어된 경우에 다시 신청한 경우 봤습니까? 봤습니다. 처음 봤죠, 이번에. 그렇죠. 처음 보셨죠.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다 처음 봤다. 그런데 또
불허했습니다. 그러면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는 것과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그 별개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라는 게 공소를 제기하는 소추 기관이자 인권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 보호 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검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1789년 불란서 혁명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간 연장을 2번이나 불허했으면 당연히 구속 취소를 해야죠. 그런데 공수처 위법 수사에 같이 타서 결국은 검찰도 동조를 해버린 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해서 이번에 20일 날 기일이 잡혀 있으니까 법원에서 일단 또 잠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께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의견이 봅니다.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탄핵 소추단이 내란죄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 소추안을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니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니까 말씀드리죠. 헌법재판소법 32조 한번 보세요. 32조.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송부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헌재법 30조 위반입니다. 헌재법 40조 보십시오. 탄핵 심판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일 지정할 때도 변호인하고 협의를 해요. 변호인하고 협의해서 기일 지정했습니까? 그 부분은 변호인의 의견을 참고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한 것으로. 그러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서 검찰 진술서를 부동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조소에 대한 증거 능력은 당사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쪽으로.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에서는 검찰 진술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법 51조.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지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든지 뭐 정당 해산이라든지 이런 유의 사건에서 형사소송 절차가 일부 준용되는 측면은 있는데 이 어느 범위까지 준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한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바로 세워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